4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주봉을 강하게 양봉으로 당기면서 종합주가 지수 2620선을 회복하였고 해외 시장은 조정을 보인 것 같지만 변동성은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선물은 신고가를 갱신하였다가 눌렸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강보합 출발 후 처음에는 방향성 공방전이 있었을 뿐 바로 위로 치고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선물 베이시스 또한 목요일부터 강세로 도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초강세까지는 아니었죠. 하지만 30분 동안 이 시장이 빠지지 않으면서 매도자들이 드디어 숏 커버를 시작했고 신규 선물 매수까지 들어오면서 지수를 들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1시 30분까지 시장이 스트레이트 상승하면서 선물 미결제 약정은 29만 7천 계약까지 늘어났는데요. 물론 종가 직전에 빠르게 선물 미결이 줄어들면서 일중 미결 증가는 의미 없는 수준을 기록했지만 미결 증가 없이 지수가 레벨업을 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 있는 부분은 외국인이 바스켓 현물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수가 들어온 것도 있지만 현대차랑 모비스 이런 실적 개선이 명백해 보이는 올드 이코노미에도 강한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왜 네가 나와? 하는 금양도 외국인이 560억 넘게 매수를 했어요. 제가 현물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증시 개별 종목 이야기를 잘 안 하지만 금양? 이건 좀 너무하잖아 라는 소리가 나오네요. 여하튼 반도체 주식에 5천억 가까운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의미 있는 흐름입니다. 즉 5월까지의 흐름인 현물 주도장이 6월에는 파생시장 주도장으로 흘러갔다면 7월에는 다시 현물 매매가 시장을 레벨업 시킬 수 있다는 신호가 보이는 것이에요. 선물시장 이야기 다시 하면 오전 11시 30분까지 외국인이 선물 매수가 8천억 넘게 들어온 뒤로 시장은 좀처럼 빠지지 않았는데요. 이때 선물 베이시스가 계속 개선이 됩니다. 5월 들어서 또 베이시스가 계속 개선됐죠. 그래서 이번 9월물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 시장 베이시스와 이론 베이시스의 플러스 괴리가 발생했는데요. 작년의 하락장에서는 이론 베이시스가 마이너스로 괴리가 나타났죠. 근데 올해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폭이 계속 좁혀졌어요. 그리고 3월 SBB 사태 이후로 글로벌 증시가 급반등을 할 때 우리 시장도 일시적으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돌기도 했죠. 그러다가 6월 들어서 다시 이 이론 베이시스 괴리가 마이너스 쪽으로 돌았는데 파생 시장에서 일중에 매도가 1조씩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젠 그 방향성이 돌았죠. 근데 이제 목요일부터 제로 수준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더니만 금요일에는 완전히 플러스로 돌아섰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장에서 숏을 보았던 외국인 트레이더들이 방향성 스위칭을 좀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신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6월은 파생 시장에서 일중에 1조 단위의 숏 베팅, 롱 베팅 이런 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차례 방향성을 태핑한 일이 있었다면 6월에 더 이상 하락이 나타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는 숏이 아니라 롱으로 방향성을 돌리되 그거는 선물이 아닌 현물로, 그러니까 장기적 관점으로 또 롱베팅을 시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옵션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오전부터 의미 있는 상방 베팅을 해서 장중 120억 넘는 콜옵션을 매수했는데 행사가 345에 무려 7천 계약 넘는 매수를 질러댔어요. 초반부터 매수가 들어오면서 10시 넘어서는 더욱 강하게 매수의 드라이브를 걸었는데요. 그래서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의 옵션 변동성은 증가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변동성이 증가하면 지수가 하락한다? 이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예 틀린 공식이에요. 정확한 공식은 변동성이 증가하면 방향성 리스크를 해지하는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어렵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말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지수가 상승할 때 변동성이 증가한 이유는 목요일이 옵션 만기 직전까지 지수가 오르긴 했어도 결국에는 목요일까지는 박스권 내였어요. 그래서 설마 추가 상승을 하겠어 라는 것이 8월물 옵션 가격에 반영되어 있었는데 지수가 오전장부터 꾸준히 오르니까 콜옵션이 롤링업 패치로 상승하고 그리고 하방 리스크를 준비하는 풋옵션 매수자들도 꾸준히 들어오면서 변동성이 지수 오를 때와 함께 오른 거예요. 자, 이러한 현상은 해외 시장에서도 발생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은 미국 세션에서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 조금 더 이야기하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10,000계약 넘게 순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결이 증가하지 않았어요. 또 미결 수준도 현재 29만 계약 조금 모자라죠? 그러면 숏 방향은 이미 다 청산했고 상방으로 스위칭을 한 첫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 기록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선물을 제대로 방향성을 설정한다. 그러면 미결이 32만에서 34만 개까지도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9월물 선물이 잔존이 이제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방향성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만 이제는 냉정하게 한국 시장이 선물 미결 32만 계약이 채워질 때까지는 방향성이 위쪽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봐야 돼요. 개별 종목이야 뭐 어떤 종목이 오를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인덱스 매수가 들어와서 지수를 레벨업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옵션 시장에서 기관들이 양매수를 제법 세게 했어요. 콜풋 뭐 약 35억 내외의 금액,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 금액을 매수했는데 이 클래스별 옵션 미결 증가 현황을 보면 풋 미결은 내가격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켓 메이커 입장에서는 차라리 양매수를 하고 말지 델타 쫓아가겠다고 네이키드 풋매도 이건 못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잔존 기간이 짧은 4주차 옵션이죠. 그리고 또 휴가 시즌도 껴있어요. 그래서 가부용 월물이라고 봐야 됩니다만 여기서 지수가 레벨업을 할 때까지는 일단은 콜옵션 매수로 따라가지 풋매도로, 그러니까 적극적인 방향성 추적과 함께 변동성을 파는 짓은 그런 건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레벨업이 마치고 고가에서 작은 음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수의 상방이 계속 열려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가벼운 조정을 받았습니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도 그리고 비달러 바스켓도 대부분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급락 조정이 아닌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뉴스플로우 또한 미국 CPI 그리고 PPI 흐름 보니까 이거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아름다운 연착륙이 기대되면서 다음 주 이제 어닝 시즌에 따라 등락이 거듭되겠지만 유럽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서 아웃퍼폼할지는 모르겠다. 이 정도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 뉴스의 맥락은 미국은 AI 내러티브로 시장이 그 상반기에 레벨업을 했지만 유럽이나 아시아는 이른바 올드 이코노미 베이스라서 디스인플레이션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뭐 이겁니다. 자, 그런데 냉정하게 이 두 차트를 보죠. 이걸로 볼게요. 네, 보시나요? 이거는 이제 채권 시장이고, 여기 이제 에르메스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루이비통인데요. 저점 찍고 아주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제는 아시아 시장이 열려봐야 돼요. 근데 다시 5월에 고점권에 와 있습니다. 시장이 열정을 보일 에너지가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아시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유럽 증시도 지난주에 강한 양봉을 이번에 레벨업을 할 에너지로 사용할지가 결정될 것 같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시장이 리스크 온이 국영제로도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통화시장에서는 엔화가 아시아 세션 초반에 초강세를 보이면서 니케이를 좀 후드려 패는 역할을 했죠. 근데 점심장 이후로는 엔화가 약세 전환됐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리스크 지표인 유로엔이 튀면서, 그러니까 유로는 가만히 있는데 엔화만 눌리면서 증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이런 안심을 시켜줬어요. 물론 대표적인 원자재 통화인 오지달러 그리고 루니가 눌리긴 했는데 이거는 상품 시장이 가벼운 조정을 맡으면서 나타난 현상이라 보고요. 또 특히 기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속해서 반등한 것에 대한 차익 실현, 또 콜옵션 눌림, 왜냐면 이제 옵션 매기 하루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기름이 마이너스 2%대 눌림이 나오니까 루니가 조금 더 세게 눌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게 뭐 전체의 흐름을 깨는 그런 리스크 오프라고 볼 수는 없었어요. 상품 시장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옥수수랑 소맥이 강한 반등을 3%대 4%대 했는데,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작년에 이 소맥 가격이 과거 10년 평균 가격 대비 더블 넘게 그런 시세를 뿜고 나서 굉장히 징그러운 눌림이 나왔었죠. 그러다가 지난달에 한번 슈팅을 주고 가라앉았는데, 지금 이제 북반구의 이상기온 현상 이어지고 또 작황 이야기 나오면서 또 급등이 나왔어요. 6월달에. 근데 제가 농산물 전문가 아니고, 또 그리고 사실 해당 기업 이러면 농산물 관련 기업들 그런 게 아니라면 투기 거래자들은 이 작황에 대해서 논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동안에 관심이 떨어졌던 상품들이 인플레이션 라운드 2가 나타난다, 그러면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농산물 가격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농산물은 여러 가지 면에서 투자가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우선 월물간 가격 곡선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유 같은 경우에는 월물간 가격 곡선이 일정한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원월물로 갈수록 비싸진다든지 원월물로 갈수록 싸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커브가 있는데, 이 농산물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해당 월물의 수급이 쏠렸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월물 간 스프레드가 뒤틀리죠. 그래서 근월물 매도하고 원월물 매수, 이런 스프레드 롱베팅 이런 거 안 먹힐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네이키드로 롱베팅 한다? 이거는 뭐 차트 보고 매매한 건데, 농산물은 이 점화도 있고 점상도 있어요. 또 연속 점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트레이딩 종목으로 농산물을 보자는 건 아니고, 인플레이션 라운드 2의 신호로서 일반 상품들이 움직일 때 이번에는 농산물도 같이 움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참, 기름 얘기 좀 더 해야 되겠는데, 기름이 이평 저항을 맞고 주간 급등에 의한 차익 실현 나와서 뭐 늘렸다고 했지만, 기름 옵션 만기 이후에 시장이 오르게 된다. 그러면 요걸 좀 봐야 돼요. 뭐냐면 기름 월물간 스프레드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7월 들어서 기름 월물간 스프레드가 급등을 했었죠. 그러다가 지금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요게 추가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그 바닥에서 뭐 지금이야 뭐 좀 이 월물간 스프레드가 올라온 것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튄다 그러면 저는 9월물 기름 풋옵션을 아주 적극적으로 매도해야 된다고 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올드 이코노미로 매수세가 확산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뭔가 이게 부양책이 됐든 무슨 이슈가 됐든 그 인플레이션 라운드 2가 다시 나올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인 분들은 기름 풋옵션을 외곽격으로 배수 매도, 그리고 그러한 현금 흐름으로 등가격 기름 콜옵션을 1단위 매수하고 5달러 바깥의 콜옵션을 1단위 매도하는 강세콜, 이런 걸 짜서 뭉개는 전략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는 기름 시장에 대해서 디스인플레이션인데 원자재 가격이 오르겠어? 라는 마인드였다면, 이 AI 내러티브 소멸되고 그러면서 올드 이코노미 따라 오른다, 유럽 증시 오르고 아시아 증시 오른다, 그때 원자재가 따라 오른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라운드 2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 월물간 스프레드, 이 9월물과 12월물 스프레드인데 요게 강세로 돈다. 그러면 이거는 그 기름 시장 자체에도 의미 있는 강세 베팅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거는 좀 긴 마인드로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향후에 제가 포지션 잡게 될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본장 개장 전 그 JP모건의 실적이 잘 나오면서 다우 지수 선물이 0.3% 가까이 올랐어요. 근데 그때 나스닥은 전혀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오늘 나스닥은 숏이 나온 날이겠구나, 이렇게 보신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본장 개장 후에 엔비디아에서 아주 강력한 숏 커버가 몰렸죠. 그러면서 나스닥 선물을 스트레이트로 당기기 시작했고, 나스닥 선물은 1시간 동안 스트레이트 상승을 해서 15,857포인트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나스닥 선물과 완전히 다른 흐름을 보인 게 러셀이에요. 러셀은 개정과 함께 꾸준한 매도가 쏟아져 나오면서 장중에 뭐 스트레이트로 마이너스 1.47% 하락을 기록합니다. 러셀이 하락에 대해서 KBW 지역은행 지수가, 요거 볼게요. 요건데, 여기 이제 의미 있는 저항선에 걸려서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도 그렇지만 러셀을 박스권을 봤던 트레이더들이 목요일에 스탑을 했다가 금요일에 유럽 시장에서 차익을 나오는 거예요. 차익 실현 나오니까 러셀도 일단 차익 실현하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나스닥 선물은 상승이 딱 초반에 그 1시간이었어요. 이후에 나스닥은 기나긴 차익 실현이 진행되면서 하루 종일 매도가 나왔죠. 그런데 나머지 종목 그닥 하락이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이 종목 개수를 보면 하락 종목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락 폭을 보면 나스닥이 그 일반 그 테크 주식들, 특히 이젠 그 차익 실현을 이끌었던 종목이 뭐냐, 이걸 보면 메타랑 엔비디아예요. 그래서 일중 차트를 보면 메타랑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랑 완전 동일한 차트가 아닐까 싶을 정도의 흐름을 보였어요. 근데 이거는 오늘 시황에서 내내 이야기한 그 AI 내러티브가 소멸되면서 올드 이코노미가 고개를 들 것인지에 대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신호라고 보는데, 왜냐면 나스닥에서 1% 넘는 윗골이 달린 음봉이 나왔다 하더라도 전체 시장이 눌렸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물론 엑소모빌을 포함한 기름 주식 중요한 눌림 나왔죠. 또 은행주에서도 JP모건만 초반에 강세를 보였을 뿐 시티그룹은 뭐 마이너스 4%를 쳐맞는 등 올드 이코노미가 아직 고개를 들었다고까지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변동성은 전혀 못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러운 조정이지 하락이 출발, 뭐 하락이 스타트다, 이렇게 보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경제 지표로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아주 잘 나왔죠. 완전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전체 채권 시장이 눌렸는가? 아니에요. 꼭 지표만이라고 할 수 없었던 게, 아시아 세션 시작하면서 이미 채권 선물이 눌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미국 본장 개장 전 단기물이나 장기물 모두 꽤나 눌려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 미시간대 지표가 잘 나오면서 단기물은 추가로 눌렸지만 장기물은 추가로 눌린 게 없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의 채권 시장 언더슈팅은 이제는 전 끝난 것 같아요. 증시도 마찬가지였던 것이 지표의 증시가 반응한 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그냥 뭐 쇼커버가 나온 대로 폭등을 했다가 1시간 동안 쇼커버 끝나자 하루 종일 매도가 나왔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엔비디아 일중 차트랑 똑같다니까요. 자, 재밌는 것은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의 그 마이클 하트넷이 숏을 외치는 톤이 살짝 바뀌었어요. 제가 이거 물어보진 않았는데요. 한번 물어볼까요? 그 골디락스가 지속될 것이 않다라면서 주식 쇼트를 할 기회가 올 것이다 얘기는 했는데 그 시기를 8월 이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다음 주에 미국 옵션 만기 때나 7월의 휴가절에는 이거 별일 없을 거다. 요거를 돌려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숏에 대해서 항복한 거라고 봅니다. 변동성은 기간별 커브가 여전히 플랫한 상태를 유지 중이에요. 이걸 보면 원데이 변동성은 10.17 그리고 9데이는 11.90 진짜 바닥이죠. 그리고 이젠 28일짜리는 13.34인데 이 다음 주가 이제 미국 옵션 만기라는 이야기를 뭐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게 약간 뭐 꼰대 인증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미국은 먼슬리 옵션 만기가 3주차 금요일이에요. 근데 이제 위클리 옵션이 상장되다 보니까 매주 금요일마다 옵션 만기가 생겼죠. 그래서 그 뒤로 또 월요일 옵션, 화요일 옵션, 뭐 수요일 옵션 뭐 이런 게 맨날 옵션 만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상 매일 옵션 만기나 다름없죠. 그래서 이제 원데이 옵션, 제로데이 옵션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젠 그 3주차 금요일에 해당하는 먼슬리 옵션은 장기물이 연속해서 상장되어 있고 나머지 금요일은 위클리 옵션이라서 연속 상장되어 있잖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위클리 옵션 아예 거래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이 먼슬리 옵션만 옵션 만기라 생각해요. 그래서 여하튼 9일 변동성이나 지금 28일 변동성 모두 아주 낮은 수치를 유지 중이죠. 그래서 다음 주 옵션 만기 이후로 지수가 상승한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변동성이 오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변동성 상승을 동반하면 그건 의미 있는 하락이 될 수 있지만 그래서 그 변동성 매매를 하는 분들은 8월물은 변동성 선물을 매도해도 9월물 변동성을 배수로 매수해서 이거 28일 이후에는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겠다. 이런 베팅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변동성 매매는 틱으로 매매하거나 뭐 하루 이틀 갖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변동성 폭발을 노리고 계속 포지션을 쌓는 그런 매매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콜옵션 매매처럼 인내를 갖고 포지션을 잡는 거지 일중 트레이딩을 한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점 염두에 두셔서 변동성 선물 매매는 약간은 부차적인 트레이딩 아이디어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금요일 개장 후 저는 선물 매도 엣지 절반을 풀어버렸어요. 시장이 레벨업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베팅을 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물 매수를 네이키드로 한 그런 롱베팅은 할 수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기본 마인드는 시장이 레벨업을 할 가능성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지난 7월 첫째 주에 종합주가 지수가 121선에 근접할 때 이 구간에서 심각한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시장이 상승 전환할 가능성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봤는데 아예 121선에 근접하지도 않고 급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121선을 강하게 끌어올리는 그런 급격한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 특히 해외 시장과의 괴리를 생각하면 우리 증시가 레벨업을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요걸 볼까요? 요거는 그 S&P 500, 그 다음에 요게 타이완 뭐 사실상 이게 뭐 TSMC 차트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인데 그 6월 들어서 약간 우리 시장이 더 눌리고 요 노란색이 이제 우리 코스피 200 지수고 그 다음에 이게 대만 지수인데 대만 지수가 지금 상대적으로 더 강하죠. 그런데 전체 흐름은 이제 강세로 돌고 있어요. 강세 추가로.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 레벨업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이어질지는 모르죠. 그래서 사이사이에 저는 콜옵션 매도를 끼워 넣어서 선물 매도했지 대응을 삼겠지만 어쨌든 7월 셋째 주는 시장이 위로 조금 더 열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나스닥 매도를 더 늘리지 않은 채 니케이 매수 그리고 엔화 매도했지 그리고 독일 국채 매수를 갖고 있는데 이 월요일 유럽 세션 초반에 저는 독일 국채 매수 더 늘릴 겁니다. 그리고 독일 그 닥스 선물도 미니로 몇 계약 정도 더 매수할 생각이에요. 그 몇 계약 정도 이제 신규로 매수할 건데 제가 닥스 선물 빅은 안 해요. 왜냐면 유럽 증시 특성상 변동성이 없을 때는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그런데 변동성이 한번 터진다. 그게 지수가 상승이 됐든 하락이 됐든 굉장히 살벌한 흐름이 나와요. 제가 과거에 이제 프랍에 있을 때
닥스썸을 빅을 좀 세게 잡았었는데 몇 시간도 안 돼갖고 50만 유로를 털리고 주간 한도를 맞아버려서 거래를 못한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도저히 빅은 못 잡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점진적인 강세 흐름, 그러니까 리스크 온이 지속을 보되 미국 옵션 만기 이후에는 올드 이코노미로 확산되지 못한다. 그러면 시장은 그 뒤에는 현실 인식을 하면서 시장이 눌릴 수 있겠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나스닥 매도를 늘린 일은 일단은 다음 주에는 안 할 거예요.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런 급격한 상승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매번 시장은 어려웠어요. 저는 2011년 그 픽스사트 이후로 시장이 매일 자근자근 올라가면서 변동성을 죽였던 그때가 정말 어려웠어요. 트레이딩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경험들이 나중에 트레이딩 스킬을 레벨업하는 그런 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하는 든든한 전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